이제 앞 시간에 이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이 이제 지금 현재부터 해서 2100년까지 우리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의미를 해요. 맨 위에 있는 게 아까 SS5 이거 우리가 극단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경우에 앞으로 온실가스량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S&P3 시나리오 지금 현재 상태로 경쟁이 치열한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S&P5로 가는 경우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S&P3 배출량은 이렇게 올라가고. 자, S&P2 시나리오가 우리가 파리비 협약에서 각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했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기온은 2100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는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S&P1이야 이제 우리가 1.5도 2도를 막는 거니까 여기서도 빨리 이렇게 줄지는 않죠. 이렇게 확 줄였는데도 천천히 줄어갑니다. 2100년까지. 자, 왜 이럴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미세먼지가 종종 큰 이슈가 되잖아요.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한번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면 대부분이 하루나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파괴가 돼서 사라집니다. 가장 오래가는 미세먼지가 한 일주일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주일 후가 되면은 미세먼지는 0이 되버리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우리 다음 세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오직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가 둘러마시고 우리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냥 우리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후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왕창 줄인다 해도 기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몇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0을 만들지를 않으면 조금이라도 이걸 우리가 배출을 한다.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19 때 전 세계적으로 다 온실가스가 약 한 5%, 배출량은 5%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온실가스 농도는 그 해에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왜? 얘는 나오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5%를 필요할 때 95%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도는 코로나19 때도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온실가스는 이건 한번 나오면 계속 이건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대는 이제 이 화석 연료를 태웠으면 굉장히 공장에서 좋은 물건도 만들고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편익을 엄청나게 누렸죠.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이 온실가스가 미세먼지처럼 없어져 버리면 별 문제가 아닌데 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몇백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계속 우리가 배출한 이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계속 이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줄인다 해도 제가 S&P2 시나리오 파리 협약에 따라 이렇게 줄입니다 해도 온도가 이렇게 3도까지 올라가면 이런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줄여야지만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안전한 이런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온이 변화가 되겠네요. 이제 이런 떨고죽죽한 위험 속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날 이 위기의 본질을 제가 맨 앞 시간에 맨 첫 번째 오늘날 우리 이 사회 경제를 갖다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시키는 통에 오늘날 우리는 이 배출량이 많아졌고 그래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위험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이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이 사회 경제를 이제 때려 부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우리가 뺑뺑뺑 살아간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문명의 붕괴로 이 세상은 끝장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가 저감,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일어난 기후변화 때문에 물 문제나 식량 문제나 감염병, 도시 문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미 일어또 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어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빨리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의 원인은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고 위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빨리 거기에 대응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후위기 대응은 저감, 그 다음에 적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1970년대 후반에서 2050년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 세계 지금 GDP의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경제가 성장한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문명은 화석연료로 기반한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화석연료를 많이 태웠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2050년에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중간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 배출되는 양을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줄여버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 파선처럼 이렇게 지금 줄여와야 됩니다. 거의 매년 지금 거의 5% 가량씩 이렇게 이제 줄여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그 한 해에 우리가 5% 줄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산업이 막 축소되고 비행기 하나도 안 뜨고 뭐 그랬을 때 5%가 이제 줄어드는데 그 수준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걸 지금 의미를 해요. 그래야지 1.5도에 우리가 2050년에 지금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웅성웅성 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늘리는 세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 우리 잘합니다. 이렇게 늘리는 세상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줄여보는 세상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강제적으로 한번 줄여본 적은 있지만 스스로 저렇게 줄여본 적이 없어요. 이런 세상.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저런 거. 저거 택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무지무지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 인간의 또 역사로 돌아와서 보면 수많은 문명들,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문명이 등장했지만 또 위기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에서 또 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이 현대 문명, 이것도 붕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꼭 이 위기 속에서 또 무너진 것만이 또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 또 도약을 해봤던 것도 또한 인간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도약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00년도 뉴욕 오범과 같은 지점을 1900년도하고 1913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1900년도에는 많이들은 마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뉴욕 저 번화가에. 19세기 말에 저건 뉴욕뿐만이 아니라 뭐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마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걱정을 했냐? 마차가 늘어나니까 이거 뭐 말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워낙에 마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런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봤더니 저 당시에 50년 후가 되면 이 상태로 마차가 늘어나다가는 말똥이 한 2m까지 쌓이게 될 것이라는 거리. 이 말똥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걸 갖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나니까 자동차가 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13년 만에 완전히 그냥 길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똥 걱정을 근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세상을 우리 인간이 또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 안에 현재 문제를 또 극복을 해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환을 했던 그런 경우를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아니죠. 전쟁이 이제 빵 터진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참전 선언을 합니다. 참전 선언을 하기 그 전날까지만 해도 포도작은 계속 승용차가 나왔고 만들어졌고 그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참전 선언을 딱 했는데 한가하게 지금 자동차 만들고 판매할 그게 안 되죠. 거기서 전쟁용 차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산업을 전시 산업으로 다 이제 바꿔내는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란제리를 만들었던 회사다. 그럼 란제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고 위장막을 만드는 회사가로 바뀌어 버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 청소기용 필터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뭐 화생방용 필터를 그래서 모든 산업, 그러니까 사소한 산업 하나조차도 다 전시 산업으로 싹 다 바뀝니다. 그런데 산업을 그렇게 바꾸는데 10년, 20년 걸렸냐? 아니요. 미국은 단 1, 2년 만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산업을 전시 산업으로 싹 다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940년 전에
여성이 중화학공업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쇠를 깎는다. 여자가 쇠를 깎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194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이 빵 터지고 나니까 중화학공업에서 일하던 남성 노동자들이 다 전선을 나갔는데 그거 누가 메꿉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다 들어가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포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위기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연대감만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1, 2년 만에도 그전에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여자가 쇠를 깎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산업까지도 싹 다 바꿔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의 이 위기, 제가 진짜 이거 전쟁이다 생각하고 기후위기 한번 대응해 봐야 되겠다. 그렇고 달려들면 이거 해결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탄소 중립에 도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개인은 거의 화석연료를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세상을 의미를 해요. 와, 여기 이러면 또 이게 깜깜하죠. 뭔가 지금 인생이 즐거우려면 화석연료를 태워야 되는데 화석연료 태우지도 않는 이런 세상 너무 이거 답답하지 않아? 우리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텐데, 자, 그 세상에 한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암스테르담에 1971년도하고 2020년도 같은 지점을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1971년도에는 자동차가 꽉 차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도시가 암스테르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기에는 쾌적한 환경 속에 지금 자전거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서유럽의 주요 도심부에, 서유럽의 주요 도시의 도심부에서의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이 지금 자전거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막 인류애가 넘쳐갖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느라고 차도 다 버리고 자전거를 힘들게 타고 다닐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저기 막 도로 옆에다 빨간 줄 하나 찍고 놓고 저거 자전거 도로니까 저 자전거 타고 다니. 그거 누가 위험해서 그런데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지금 서유럽의 자전거 도로라고 차가 달렸던 곳을 저렇게 지금 자전거한테 지금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완벽하게 자전거 도로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1시간 천천히 가도 10km를 갑니다. 얼마든지 자전거로 도심에서 출퇴근이간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코펜하겐 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갖고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거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거기에 체크한 사람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어디다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자전거 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착하고 선해서 저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저거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이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정치, 우리의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착해져갖고 기후위기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그러한 세상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해졌더라.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더라. 이런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시스템 체계가 바꿔져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지 바로 누구나 다 그렇게 선해져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됐으면 이 세상에 또 뭔 놈의 문제가 일어나기라도 하겠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71년도에 이 도로에 있는 이 쇳덩어리, 이 자동차를 있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데 바로 지금 오늘날 이 도로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고 이렇게 쾌적한 바로 그래서 훨씬 더 인간이 쾌적한 그 다음에 환경과 친화적인 이러한 미래가 바로 탄소 중립의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이제 그림이 한번 등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번에 IPCC 이제 6차 보고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2050년에 제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30년 후에요. 그럼 30년 동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라든가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 목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현재보다 절반을 줄여야 돼요. 이거는 무슨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수준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IPCC 보고서에서 그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 앞으로 8년 동안 얼만큼 줄일 수가 있는가를 다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자, 봤더니 지금 각 부분별로 여기 풍력 태양광이 이제 이만큼이고 뭐 그런데 그래서 각 부분별로다가 얼마큼 이산화탄소가 줄일 수가 있는지 다 지금 계산 다 나와 있고요. 현재 기술력으로. 그 다음에 저 색깔로 표시된 거는 비용이에요. 파란색은 투자한 것보다 이익이 될 것이고 빨간색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중에서 톤당 100달러 미만으로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만 갖고서도 현재 우리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IPCC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탄소 중립에 못 도달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봐요. 우리의 정치 시스템, 행정의 시스템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을 못 가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지 못하는 것이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거를 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조건에 우리가 놓여서 못 가는 건 아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인간의 선택만이 지금 이거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IPCC 보고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로다가 지금 이 가격입니다. 85% 떨어졌고 풍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요. 전 세계 지금 평균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가장 공격이 심하고 그 재생에너지하고 뭔가 큰일하고 환경 파괴가 된다 뭐 한다 해갖고서 거의 이쪽에 대한 투자를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재생에너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돼버린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계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지금 뚝뚝뚝 떨어졌고 아래는 지금 설치량입니다. 2010년 이후에 이 설치량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량이 지금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런 세상이 되었냐? 모든 기술의 혁신이 지금 재생에너지에 다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설치량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대량 생산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이거 다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지금 IPCC 보고서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IPCC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2050년에 이제 그 탄소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경우 이제 그랬을 경우에 각 뭐 전원별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를 할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데 2020년에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에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2도 이하로 막는 거예요. 그럼 기후 위기를 갖다 적극적으로 막는 경우에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1,500%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풍력은 1,000%예요. 자, 그런데 이 아래 그림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저건 기후 위기를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막 3도, 4도까지 막 올라가는 경우에 그래도 현재보다는 태양광이 750%, 풍력이 450%가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기후위기와 상관없이 이미 워낙 이게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는 저렇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핵발전이요. 이 IPCC 보고서는 유엔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상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을 하는 뭐 프랑스니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러시아니 중국이니 그래서 다 원전 그거 다 그 계산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해도 얘는 고작 지금보다 2배 정도 되는 게 맥시멈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비교가 안 되죠.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승부를 걸겠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좀 무언가 세계적 추세하고 맞지가 않고 지금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2050년이 되게 되면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현재 갖고 있었던 우리가 석탄 발전소의 87%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석탄 발전소를 지금 6개나 지금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지금 베트남까지 가서 짓겠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그 BIS 세계 결제은행에서 그런 거 투자했다 큰일 난다. 지금 세계 모든 투자기관과 이런 데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서양의 이런 서구 나라들은 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투자 자금을 다 빼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좌초 산업으로다가 가장 손해를 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 위기로 인해 갖고 이 위기를 인식을 못하는 바로 정치가들에 의해 갖고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기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정치의 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전력별인데 우리가 1.5도를 막는 경우에 이건 블룸버그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에서 제가 따갖고 온 자료인데 지금 우리가 1.5도를 막을 경우에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5%는 풍력과 태양광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서 보니까 막 설치량이 막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요거 풍력하고 요 태양광 지금 늘어나는 거 지금까지 변화가 일어난 거는 그냥 워밍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이 늘어나는 이걸 보십시오. 엄청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 모든 산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전 세계 이러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중에서 하나가 요 그림은 뭐냐면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뭐 이런데 외국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연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연설문에서 그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를 갖다가 그 골라내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2000년도에서 최근까지 해서 이 중앙은행에 있는 은행가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통화를 이제 잘 이걸 이제 안정하게 공급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점점 좀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가 채웠냐 봤더니 기후변화가 이게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고 이 생뚱같이만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것도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미국에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통과가 됐죠. 자,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저감은 뭐 갖고 합니까? 기후변화 대응으로 하잖아요. 재생에너지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늘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게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 그래서 기후변화가 하나의 이게 독립된 그냥 자연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이건 이미 세계적인 이런 경제 시스템하고 지금 물려가 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책 결정자들의 이 모임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우리가 매년 1월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는 세계 정상들, 뭐 대표적인 CEO,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한 해를 이제 전망을 하는데 이때 그 모인 그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설문 조사를 해요. 금년에 나온 결과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니까 여기 녹색으로 된 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일어날 위험에서 지금 기후, 환경과 관련된 위험이 대부분을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2007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질문을 갖고 계속 조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지금 10년 전에는 뭐냐 이게 파란색들이 좀 있죠. 이 파란색이 경제적 위험이에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한테 앞으로 10년 이내 무슨 위험이 일어나냐? 그럼 다 경제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만에 전혀 그 관점이 확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특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 뭐 공장 많이 져야 되고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산 수단을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생산 수단을 키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산의 기반이 이게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바다에 나가갖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 그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 다시 말해 우리가 생산 수단이 시원찮아갖고 고기를 많이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동안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공장도 많이 만들고 생산수단 다 키워놨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다에 나가는데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이제는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가 아니죠. 바다에 그냥 고기가 없어서 못 잡는 이런 세상이 된다. 아니 식량이 부족하고 뭐 바다에 고기가 없고 뭐 이런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여기서 무슨 놈의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생산의 기반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이게 풍요로운가를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지 않고 그거를 보존해내지를 않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세계적인 이런 정책적 결정자들이 지금 파악을 하게 되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관해서도 오늘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 속에 우리 인류가 지금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폭풍 속에 우리는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아요.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쪽배와 돛단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과 굉장히 심해지면 저 항공모함도 쓸어버릴 거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애꿎은 쪽배와 돛단배를 탄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을 바로 기후위기가 공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서 나라가 3분의 1이 막 잠겨버리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막 이렇게 올라와 갖고 저지대 국가인 방글라데시 그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 못 쓰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막 나라가 없어지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큰 상관도 없는데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생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자연재난이 일어났는데 누가 고생을 합니까? 산비탈에다 사시고 하천 옆에 저지대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가장 전면에서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는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전 세계에 지금 이 상위 가장 잘 사는 사람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을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절반인 사람은 고작 10%만을 지금 배출을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 불평등한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세대 간의 이 불평등의 문제를 또한 갖고 있어요. 이거는 1900년대에서 최근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20년대, 2100년까지 아까 S&P 뭐 5니 뭐 예스 3니 2니 1이니 하는 미래 5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요거를 가야지만 이 정도로다가 가열해서 막아야지만이 우리에게는 지금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도, 2도를 막는 거는 계속 지금보다도 온도가 올라가고 지금보다도 기후위기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 지금 70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그렇게 이제 살아생전의 기후위기로 그렇게 고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지금 보면 2050년이 돼야지 7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태어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늙음하게 대단히 고생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의 젊음이 지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온통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중에 80%는 1960년 이후에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일으켜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책임성은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피해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다 당한다라고 하는 이 세대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주변과 우리 세대 간의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참이바도소서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지구의 파괴와 이러한 가난한 사람 그러한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부르짖음들을 갖다가 그런 지구의 부르짖음 그 다음에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건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런 문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제 대응한다는 아까 저감,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거, 어차피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에너지 시스템이라든가 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생태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어요. 유엔에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회적 기반을 이제 의미를 해요. 그런 가치들이 제대로 돼야지만 이 지구가 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거는 바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잘 대응을 하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다음에 누렇게 된 거는 이제 한쪽은 좋아지지만 한쪽은 나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나갖고 폭풍 위기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 그래서 방파제를 갖다 높게 쌓았어. 그럼 생태계는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뭔가를 막아서 이익이 되지만 한쪽은 또 무너지는 거는 이렇게 이제 누런색으로 지금 칠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선함이 항상 또 선함으로만 끝나지는 않고 또 그 아닌 엉뚱한 또 그 반대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거를 다 그래도 모아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때 바로 보다 더 나은 세상하고 을 갖다가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 저감, 온실가스를 줄이고 적응 그 결과에 대응을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걸 함께 이렇게 우리가 묶어갖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를 이제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IPCC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1.5도, 2도를 넘었다. 그러면 절벽에서 똑 떨어졌지 그냥 그 다음날 우리는 다 그냥 뭐 황천길로 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1.1도가 지금 제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10km로 지금 달려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10km면 그건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속도죠. 1.5도에 도달했다. 이거는 시속 한 150km로 가는 걸 의미를 해요. 고속도로에서 한 시속 150km가 됐다. 상당히 위험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2도까지 상승을 했다. 이거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를 의미를 해요. 이거 아참 이거 죽을 가능성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거고 3도까지 됐다. 시속 300km 이건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4도 시속 140km냐, 1.3도 130km냐, 1.6도 160km냐 거기에 따라서 이 위험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0.1도, 0.1도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도, 2도를 막으면 제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1.5도, 2도 시속 150km 달리고 시속 200km 달리고 여기서도 위험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르잖아요. 그래서 1.5도, 2도의 상황 속에서도 이 피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불평등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2도를 막았다라고 해도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가난이 있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전혀 안 돼 있는 이러한 사회라고 하면 이 위험은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한계 안에서 그게 대응이 되는 것이지, 사람도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갖다가 막 칭얼거리는 아이를 뭐 처음에 뭐 칭얼칭얼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참 이렇게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뭐 끌어안고 뭐 해주고, 그런데 이게 막 1시간 넘게 애가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조카가 그렇듯이 아니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건 지구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도 뭐 견디다 못하면 뭐 불벼락도 내리고 그러시는데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그 의인 뭐 10명인가 못 찾아내갖고 불벼락 맞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좀 참으셨으면 괜찮았을 아무튼 이게 결국 이 2도를 넘기 시작하면 그 견딜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감염병이나 식량의 문제나 물 문제나 이거를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점점 그 기회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래서 한 3도까지 가게 돼버리면 이때는 전체 이제 문명의 붕괴까지 들어가는, 이렇게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손실과 피해,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이거 가릴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피해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면
요때까지 2도 안에서는 그걸 부자는 괜찮겠냐. 나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 홀로 그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타인이 안전해야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도의 세상이 됐다? 그러면 이런 식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 1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증폭을 한다라고 그랬죠. 7억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할 잠재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억대의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막 남의 나라 국경들을 넘나든다?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상황 속에서도 부자가 꼭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가서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난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이 없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험을 그렇게 해서 줄여갖고 우리가 이제 기후 회복력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이제 예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폭염과 관련되는데 이 폭염으로 이제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적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고 이쪽은 적응을 열심히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염으로다가 누가 많이 그렇게 죽느냐? 주로 이제 야외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요. 농어민들이 실제로 이건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외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을 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폭염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으면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야외 노동자들의 이런 노동을 그런 폭염 속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죽냐면 노인분, 가난한 노인분들이 많이 죽어요. 이 쪽방 같은 데서 고립된 상태로 있다가 저때 많이들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쪽방촌 같은데 바로 돌봄 센터 같은 거를 또 미리미리 잘 만들어 두어갖고 바로 대응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붉은 색깔이 위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노란색은 위험을 감지하는 상태이고 빨간색이 위험에 들어가고 아주 진한 색은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1.5도부터 위험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적응을 잘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물론 위험은 항상 감지가 되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한 위험 속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량 불안정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SSP3 시나리오, 제가 SSP3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세상이고 SSP3 원 시나리오가 지속 가능한 세상인데 그걸 보다도 좀 정리를 하면 인구 증가율이 전 지구적으로 다 좀 낮은 그런 사회고 그 다음에 빈곤이 감소하고 불평등이 감소를 하고 이 식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이제 농법으로 다 바꾼 이런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SSP3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구가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는 1.5도를 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식량과 관련된 지금 현재는 감지하는 수준이지만 본격적 위험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SSP1 시나리오에서는 3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해도 위험을 그냥 감지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이 3도가 올라갔다.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요. 열대 지방에서는 거의 농업이 붕괴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사람이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워낙 온도가 이게 높아지게 되면 이 피부에서 증발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증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은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죽습니다. 이게 증발이 되면 그래도 체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열대지방이 좀 그 3도까지 되면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좀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북쪽 지방은 따뜻해져갖고 농사도 잘 되고 괜찮아지거든요. SSP1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저건 타인에 대해서 친절한 세상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열대에서 그 땅을 갖다 버려야 되는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에게 그렇게 친절하다라고 하면 물론 위험은 감지는 되지만 그래도 이 문명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코 이 지구가 우리를 갖다가 문명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우리는 이 문명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전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했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벼락을 맞는 그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 문명은 무너지지 결코 이 지구로 인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한 이런 IPC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앞으로 우리가 이 기후 회복력이 이런 이제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미래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겠죠. 근데 기후 회복력이 아닌 그러한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해서 가게 되면 이제 파국적인 이런 미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한번 2050년 한번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항상 이렇게 정하면서 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하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전혀 대응하지 않는 이것만 선택을 해갖고 2030년에 갔다라고 보게 되면 2030년에 여기서는 다시는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IPC 이번에 나온 IPC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10년이 그 뒤에 수천 년의 우리의 미래를 갖다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앞서 제가 그림에서 보면 이 에너지의 전환도 2020년에 2030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이 정책 역시도 이때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것만 우리 정해가면 2030년에는 다시는 우리는 안전한 이 세상을 다시는 갈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이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라고 IPCC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담대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로가 예수를 믿는 자를 때려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싹 다 바뀌어버려. 이러한 전환을 의미를 해. 바로 이 담대한 이건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 유엔에서 이 지구위기 기후와 관련된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담대한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쪼물락쪼물락 좀 고쳐갖고 인간의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바울로의 이때 회심처럼 어마어마하게 획 돌아서는 이러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제가 물질로 돼 있다라고 했어요. 이 물질로 돼 있고 오직 우주에서 들어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햇빛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 햇빛 하나 갖고서 이 온기를 보존하고 저 햇빛으로다가 광합성을 해서 생태계가 풍요롭고 그 풍요로운 생태계에 의존을 해갖고 지금 이 80억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햇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얘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만큼 그대로 우주로 다 빠져나가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태운 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나온 이 온실가스가 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일을 못 나가게 지금 잡는 거예요. 이게 잡는데 얘가 지금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를 잡습니다. 하루면 42만 개의 원자 폭탄이 터진 에너지를 잡아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 열이 축적이 되면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는데 이게 순환이 안 돼요. 지구는 유한한 세상 아니에요. 유한한 세상이니까 이게 순환이 돼야죠.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을 하도록 창조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순환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바로 우리의 문명은 이게 순환이 안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경쟁에 시달렸고 사회를 나와서도 경쟁에 시달리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경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나는 불행해진다.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갖다 치열하게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죠. 그런데 그 치열함이 행복을 향해서 치열했다기보다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정말 그 치열함의 이유치고는 너무나 정말 불행한 이유로다가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럼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내냐? 이거 역시도 잘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이 경제 효율 시스템을 높이다 보니까 이 무지막지한 경쟁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놓고 우리 스스로가 다 거기 지금 찡겨 들어가갖고 헉헉헉들 대부들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부는 다 맞벌이 부부가 돼서 돈을 벌어서 애 학원비에 다 꼬라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애는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키운다라고 해갖고 애도 들고 그렇게 헉헉대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시간이 없어 애는 학원 다닌다고 시간이 없어 엄마 아빠는 돈 번다고 시간이 없어 너무나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치열한데 도무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 들어갈 끼미도 없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그렇게 해갖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구 환경을 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때려 부수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지속 가능합니까? 이런 세상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갈 때까지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여기서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 바로 바울로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자원을 순환해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내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타려고 우리가 함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바로 그래서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것만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바로 과학에서조차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런데 무슨 조천의 철학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이제 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미 정책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 단위까지는 아닌데 소유럽의 도시 단위에서는 이러한 그 기반을 갖고 그 도시를 재구성을 해요. 그거를 이제 도너 모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거는 그 프란스 교황님께서 레더스 드림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경제 파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바티칸에서 이 경제와 관련돼서 통찰력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여성 경제학자예요.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도넛경제학이라고 번역도 돼서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을 여기서 굉장히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9가지 지구의 이 물질적인 유한성 이거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게 넘게 되면 생산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안쪽에 있는 원은 이거는 우리 사회적 기반입니다.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같은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면 안 되고 물질적 이 유한성은 넘어서면 안 되는 이 안에서만이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풍요로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도넛 모델로다가 이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이미 정책으로다가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됐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지금 이미 이러한 또 움직임들도 굉장히 비극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안다움도 있지만 또한 이러한 희망적인 요소들도 조금씩 지금 열려져 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의 앞으로의 그 10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이제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죠. 아직까지는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진 않았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막 몰려와서 하늘을 갖다 새카맣게 다 닫아갖고 앞도 안 보이는 이렇게 시커먼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먹구름이 몰려와서 조금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저렇게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늘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빈 내림이라고 하는 이런 찬란한 현상이 접대서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의 정의롭지 않음과 우리의 과잉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깨닫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나갔던 게 인간의 그러한 역사 안에
인간은 저기 불이 나게 되면 달리기 시합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잖아요. 바로 이 위기가 바로 우리를 도약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성서에서도 우리가 정의롭고 잘나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 위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쫄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드디어 우리는 새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치명적인 지금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함께 해야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OECD 사회보고서에서 이런 조사를 해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의 동료는 몇 명이나 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거기에 가장 적은 숫자를 써내는 나라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경쟁에 치달렸고, 그래서 내가 무너지며 나에게 손길을 내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불안을 고백하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안에 무슨 놈의 연대가 있어갖고 새 세상을 함께 달려가겠습니까? 앞서서 그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때 그 위기를 함께 느끼고 그걸 함께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연대가 바로 글쎄 빠르게 그 세상을 바꿔냈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정치가들이 우리를 갖다 끊임없이 쪼개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우리가 다 분열이 돼 있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세상 함께 좋은 세상을 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기후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이 붕괴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연대의 이러한 그거를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기후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